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상속세로 2억 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명품 가방 때문이래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절 자녀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그 카드로 매달 수천만 원이 결제되었고 국세청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건의 백화점 영수증. 하지만 그게 증여로 판단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2억 원의 추가 과세로 이어졌습니다. 이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그냥 한번 써본 카드, 당연히 줘도 되는 돈들이 어느 날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거래 내역이 국세청 전산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리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자식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잘 맞추면 약 1억 8천만 원 정도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졸업 축의금이라든지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는 명목으로 조금씩 얹어주면 최대 2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마중물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증여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카드 썼다고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바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도 존재하니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2억 원씩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모든 자산 이전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즉,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죠. 예를 들어 부부간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에 친척 등 기타 가족 간에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공제는 평생 한 번만 되나요? 아니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은 단 한 번 일어나지만 증여는 내가 원할 때마다 나눠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10년 기준으로 누적 증여액을 계산합니다. 즉, 10년에 한 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 받고 또 할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합쳐서 1억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계존속 조부모, 부모를 통틀어서 자녀 1인당 10년에 한 번 총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 리셋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 공제 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 6억 원 공제도 10년마다 반복해서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부부가 서로에게 12억 원을 증여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20년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정확히는 10년 다음 날이면 바로 또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텀을 기준으로 맞춰서 증여 계획을 잘 짜두시면 상당히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수십 차례 조언드린 내용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주는 법, 이런 제목 자주 보시죠? 물론 가능은 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에 또 2천만 원, 그리고 20살이 되면 성년이니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꽤 큰 금액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어요. 30살이 되면 성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
시기를 잘 맞춰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꽤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꼭 부모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외삼촌 등 친족들도 각각 1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니까요. 또 본인이 받은 금액을 조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증여자와 수증자를 분산시키면 한 명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들까지 동원해서 1천만 원씩 증여한다면 총액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증여세 없이 갈 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여기에 졸업, 결혼, 생일 같은 기념일에 축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주는 돈까지 합치면 2억 원 수준까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금 통장으로 돈을 넣어줄 때마다 그때그때 신고를 해줘야 나중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줬다가 5년, 10년 뒤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그동안의 모든 무상 이전이 한꺼번에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고객분 중 한 분도 5천만 원만 넘긴 줄 알았다가 과거 내역 다 합쳐져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래도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낮은 세율로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까지는 10% 세율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2천만 원만 찔끔찔끔 줄 게 아니라 1억 2천 혹은 1억 5천을 한 번에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A는 1억 2천, 부모 B는 1억 2천, 또 다른 가족이 1억 5천을 주는 식으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4억 원 이상이 자녀 쪽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자산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이라면 5억 원까지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9천만 원 선, 세율로 따지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산 규모에 맞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분산해서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 50억 정도 된다면 1억 정도는 증여세를 내고 주는 게 낫고 100억, 200억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5억 이상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세금만 피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증자를 늘리는 것, 즉 받는 사람을 분산시키는 전략이에요. 자녀가 1명이면 1명에게 주고 2명이면 2에게 나누고 자녀가 결혼했다면 배우자도 있죠. 거기에 손자, 손녀까지 생기면 받을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증여세 공제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포인트. 상속세 절세는 생전에 미리 사전 증여를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 총액에 과세되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일정 금액을 덜어내서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금액만큼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공제 30억 원을 받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2억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로 세금 구조상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결국 핵심은 상속세율을 30% 이상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절하는 것. 이걸 위해선 단순히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활용할 때 중요한 건 세금 안 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재산 규모에 맞게 장기적인 증여 플랜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상속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바로 신고입니다. 그냥 줬으니까 됐지 뭐 하고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홈택스 시스템 안에 증여 내역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서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는지 공제 가능 여부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9년 10개월 27일 만에 돈을 또 줬다가 전 기간과 합산되어 증여세 폭탄 맞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 아직도 생생해요. 며칠 차이로 몇백만 원 세금 더 냈어요. 세무서에 신고된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에 증여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신고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사전 신고가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때도 그 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줬다고 하면 그게 증여인지 대여인지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신고 기록이 남아있으면 국세청도 이건 정당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보호막입니다. 부디 간단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사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세법에는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성립되면 그냥 자동으로 증여로 간주해버리는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식을 B에게 명의 신탁해줬다면 세법상 그 자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수증자 B에게 세금을 매겼지만 요즘은 증여자 A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만큼 국세청이 주는 사람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된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금 거래가 있다. 그럼 우선 증여일 가능성으로 추정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즉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다 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입금했어요. 빌려준 거다 라고 하죠. 그럼 세무당국이 묻습니다. 그럼 빌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이때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5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대여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세보증금이 들어온다든지 수익형 자산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고 2개월 뒤에 전세금이 들어와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도 종종 활용되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둘째, 이자 지급 약정과 원금 반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 없이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건 증여로 보겠다는 거죠. 현재 법정 이율은 4.6%, 이자와 원금은 통상 5년 내로 갚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연장을 하거나 조건을 다르게 잡는 건 가능합니다만 50년 뒤에 갚겠다, 은퇴 후에 갚겠다는 식이면 그건 증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실제로 돈을 갚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갚을 거야 라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통장 이체 내역 등 금융 자료가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 손에 들려줬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차용증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일을 증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을 빌린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급하게 작성한 차용증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요즘은 차용증 관리 사이트도 있어서 간단하게 증빙을 남길 수 있어요. 공증까지는 비용이 크고 과한이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 시기 증빙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금을 피하려면 변제 능력, 이자 원금 약정, 실제 금융이체, 차용증서와 날짜 증빙,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무리하게 여러 명에게 나눠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나눠 빌리는 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회 통념상 부모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한 번에 빌리는 건 그렇다 쳐도 형, 누나, 장인, 장모, 사촌까지 동원해서 여기저기서 1억, 2억씩 빌렸다? 이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우 수상하게 보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구성하지 마시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차용 관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법정이자율 4.6% 기준으로 연이자가 약 2,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엔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이자 지급 없이 인정됩니다. 즉, 실제로는 1,300만 원만 지급해도 되는 셈이죠. 이걸 반대로 활용하면 이자율을 아예 낮게 잡아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연 3%로 빌려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낮은 이자율로 약정하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차용증을 썼고 그 이행이 실제로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차용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자 지급했는지, 원금은 잘 갚고 있는지, 연장했는지 안 했는지 모두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5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다면 그걸 받은 부모님은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해요. 무려 27.5%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빚을 안 갚고 있는데 부모님은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부는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만 빌리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억 원은 증여로 주고 2억 원만 빌리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 부담도 줄고 세무상 리스크도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씩 갚으면 연간 2,400만 원씩 갚게 되고 5년이면 약 1억 4천만 원, 10년이면 거의 다 갚고 다시 증여공제가 가능한 시점이 옵니다. 그때 다시 증여로 전환해도 세율은 여전히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증여와 차용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문서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이 남습니다. 세무조사 때 왜 이자 안 줬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대답 못하거나 기록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한 번도 이자를 안 줬다? 그럼 차용이 아니라 증여였다고 보는 거예요. 또한 과도하게 채무를 빌리면 자녀의 월급이나 수입대 부분이 갚는 데 쓰여야 하니 실제로 갚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짜야 하는 거예요. 절충안이 현명한 해답입니다. 증여 가능한 범위는 증여로, 그 외 부족한 자금은 상환 능력 내에서만 차용으로 구성해야 리스크도 줄이고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녀에게 직접 돈을 줄 때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부모의 재산을 넘겨올 때의 전략으로 넘어가 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증여뿐만 아니라 매매, 저가매매, 임대차 조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선 3가지 분산이 필요합니다. 시간 분산 한 번에 몰아서 주면 세율이 급등합니다. 귀속자 분산 자녀, 손자, 배우자 등으로 나눠서 주면 공제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세목 분산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를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믹스 전략은 경험 있는 세무사가 아니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같은 자산을 갖고도 어떤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 내가 대신 갚아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세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자녀가 무료로 살고 있다면 그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 또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무상 사용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여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무상으로 빌려줘도, 시가보다 싸게 넘겨줘도, 재산을 그냥 쓰게 해줘도, 빚을 대신 갚아줘도, 신용카드를 대신 써도 이 모든 게 증여입니다. 상속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증여는 훨씬 복잡하고 경우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 아니, 내가 평생 번 돈을 내 자식한테 주는 건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합니까? 솔직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강의를 할 때마다 예전엔 부자 감세 아니냐 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이미 소득세, 재산세 다 냈는데 또 세금이냐며 억울해하시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해요.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들만이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방법, 적은 세금으로 큰 자산을 이동시키는 방법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보다는 1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세율상 더 유리할 수 있고, 이걸 10년 단위로 잘라서 반복하면 최소 비용으로 자녀에게 마중물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내용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 내가 3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10년 후엔 6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상승, 소득 축적 등으로 자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 분산, 자산 가치 분산, 사전 증여 이런 걸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 절반을 자녀에게 증여해 두면 자녀가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습니다. 그럼 내 소득세도 줄고 자녀 입장에선 증여받은 돈의 출처를 입증하는 자금 원천도 되는 거죠. 게다가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최대 21억 원까지 무이자로 자녀 법인에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억 원짜리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할 때 30억은 대출, 30억은 부모 자금으로 넣어주면 그 자산 가치 상승은 자녀 명의로 축적됩니다. 부모는 그 자금에 대해 매년 채무 면제를 통해 법인세만 내고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더 고도화된 컨설팅 영역이지만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리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10년 단위로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넘기겠다. 그건 솔직히 욕심입니다.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내고 실행을 미루면 가치가 올라가고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가치가 오르기 전에 공제 한도가 꽉 차기 전에 지금 바로 자녀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세요. 그게 결국엔 우리 자녀가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지만 절세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공부만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준비하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